여러분들 혹시 하와이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하와이 하면 에메랄드빛, 바닷가 선베드에 누워 코코넛 음료수 옆에 딱 두은 다음 힐링하는 거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 태평양의 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낭만과 로망이 가득한 곳으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 특유의 홀라 댄스, 우쿨렐레 같은 여러 문화들이 공존하다 보니 알로하 페스티벌, 하와이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허락만 된다면 진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미국 본토 대륙이랑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뭐 키로수로 따진다면 약 6,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하와이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영토가 된 것일까요? 자, 그럼 뭐 드레이크 비밀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보내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된 이유 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개 주섬과 100여 개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하와이 제도.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와 특유의 문화를 자랑하다 보니 세계 최고의 관광지라는 수식어가 떠오르죠. 뭐 이렇게 팬타스틱하고 언빌리버블한 하와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묵직한 생김새가 저기 뉴질랜드 마오리족 형님 누님들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긴 원주민들은 우리는 폴리네시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 근데 뉴질랜드랑 하와이랑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폴리네시아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흩어지게 된 거야? 뭐 이 부분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기원전 3만 년에 인류는 폴리네시아, 즉 오세안의 동쪽 해역에 분포하는 수천 개 섬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섬들 중에는 뉴질랜드, 이스타섬, 그리고 하와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이때 인류는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수많은 섬으로 흩어지게 되고 섬에 정착해서 살게 된 원주민들을 폴리네시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폴리네시아 민족들이 쓰는 언어가 대만 원주민 언어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이다 보니 방금 말씀드린 이유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말레이계 민족, 그리고 폴리네시아인들은 대만에서 시작되었고 대만에서 나온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나 뉴질랜드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의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그땐 카누같이 노젓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했을 텐데 그 파도를 버텨가면서 밤낮 없이 이동했을 것을 상상하면 아찔하네요. 역시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묵직한 바이브는 괜히 느껴지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하와이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대륙과도 가깝다고 할 순 없잖아요. 게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다 보니 카누를 타고 이동할 미친 깡따구가 없으면 감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죠. 결국 폴리네시아인들은 하와이 도착한 이후 가까운 섬들과의 교류를 제외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농업, 어업만을 이어가면서 원주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778년 오랫동안 평화로웠던 하와이에 이름 모를 남자가 한 명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남자 이름은 바로 제임스 쿡. 이 제임스 쿡은 영국의 탐험가이자 항해가로 당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탐험한 이후 베링 해협을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항해하던 도중 하와이 제도를 발견하게 되고 북쪽으로 계속 쭉 올라가서 알래스카 남부를 지나 베링 해협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득건 빙판이 펼쳐진 상황 때문에 남쪽에 있는 하와이 제도로 빠꾸를 치게 된 거죠. 우리 지금 내전 중인데 누구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제임스 쿡 제독이라고 합니다. 영국? 일단 안으로 들어봐. 이야기 좀 해보자고. 일단 들어가긴 할 건데 무슨 이야기 할 거야? 제임스 쿡이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부족들끼리 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의 승리는 제임스 쿡과의 협상을 통해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였던 부족이었죠. 그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의 이름은 바로 하와이 초대 국왕 카메하메하 1세. 카메하메하? 이거 일본어로 번역하면 에네르기 파 이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카메하메하를 일본어로 번역을 한다면 에네르기 파죠. 뭐 이름만 봐도 뭔가 인자강의 느낌이 물씬 풍기잖아요. 실제로 카메하메하 부족장은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뛰어난 재능에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하와이 섬을 통일시킨 후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 하와이 위치가 대륙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다른 나라들과 교류가 많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카메하메하가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하와이의 입지는 점점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와이라는 섬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군사적 요충지로 너무 뛰어난 거야. 게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대륙과 무역을 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내비게이션에 이런 말을 하네. 저름 쉼터가 있습니다. 오, 신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결국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하와이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였습니다. 하와이 왕국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순간은 먼저 원주민들만 거주하고 있던 하와이였기 때문에 청정 그 자체의 생태계였지만 다른 인종과 왕래를 시작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카메하메하의 승리로 막을 내렸던 통일전쟁을 겪으면서 하와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인구수가 3분의 1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본 국가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미국. 하와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엄청나게 뷰티풀한 섬이잖아요.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죠. 그러다 보니 위태위태한 하와이를 다른 나라가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기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이가 당시 원주민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작스러운 서양화를 추진했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하와이로 이동을 하게 되고 미국은 선교사들을 통해 하와이로 사탕수수를 보내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이란 게 아무래도 개도국의 노동력과 선진국의 기술력을 합친 방법이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먼저 사탕수수를 전부 개도국에서 재배합니다. 개도국에선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바꿀 기술이 없으니 재배한 사탕수수를 그대로 선진국
선진국에 팔아야죠. 그렇게 되면 선진국에선 개도국에서 생산한 사탕수수를 비교적 싼 값에 수입하게 되고 수입한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바꿔 다른 나라에게 수출하는 그런 형식이죠. 뭐 이런 상황은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 초반 미국이나 하와이 모두에게 이득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널려있는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입장이니까 일자리도 없고 돈도 벌고 미국에서는 비교적 싼 값에 사탕수수를 수입할 수 있고 설탕으로 바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하와이 유입되는 미국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인이 운영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이 엄청나게 커버린 겁니다. 이때 하와이는 백인들에게 땅을 팔기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러 버리죠. 그러다 보니 하와이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와이 영토의 75% 이상을 서양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와이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했지만 노동력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원주민들은 3분의 1로 급감했지, 땅 팔았지. 하와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보니 결국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즉 쿨리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하와이를 점령하고 있던 원주민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75년에는 미국과 하와이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무관세로 무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다른 나라 사탕수수보다 하와이에서 재배된 사탕수수를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이 하와이산 사탕수수를 공짜로 무관세 처리해주는 대신 조건이 딸려 있었는데요. 에이 하와이, 우리 이제 사탕수수 무관세 무역 가능하잖아. 대신 조건이 있어. 아 뭔데? 땅도 주고 사탕수수 재배해서 팔아주고 뭘 더 바라는 거야? 진주만져. 안 주면 무관세 취소한다. 아 덤으로 호놀룰루 항구도 양도해. 이건 우리가 너무 개쌉손해 아니야? 하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오케이, 이 조건이 성사가 되면서 이때부터 뭐 하와이가 미국에게 종속되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죠. 이런 와중에 하와이 국왕은 될 대로 되려면서 왕국의 자산들을 미국한테 팔아버리고 백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한 왕국의 국왕이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뭐 미국한테 진주만 주고 호놀룰루 항구도 주고 그냥 다 퍼주는 상황에서 왕답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 보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891년 하와이 왕국에는 큰 변화를 일으킨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릴리 우오칼란이라는 여왕은 하와이 최초이자 마지막 여왕으로 이전 무능했던 국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는 다르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데요. 자 이전까지 미국 사람들한테 팔았던 사탕수수 농장들 싹 다 국유화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왕의 말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 넘어갔던 땅들을 해소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미국인들과 미국계 하와이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물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미국 하면 뭡니까?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이거잖아요. 당시에는 하와이가 미국에 종속되었다고 한들 하와이 왕국은 미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국도 아닌 국가에서 미국인들의 땅을 빼앗는다고 하니까 하와이 미국 대사가 이걸 보고 미국인들을 괴롭힌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국 당시 하와이 주재 미국 대사 존 스티븐스는 미 해군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와이에서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상륙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된 미 해군은 즉시 164명의 해병대원들을 하와이에 상륙시키죠. 결과는 뭐 미 해병대의 압승, 그냥 164명으로 하와이를 손쉽게 점령해버린 후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이야, 164명으로 왕국을 점령해? 확실히 미국 해병대이긴 하네. 그럼 이때부터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된 건가? 뭐 땅도 점령했겠다, 임시정부도 세워졌겠다. 이제 미국이 하와이를 합병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곧바로 하와이를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로버 클리블랜드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 세워진 임시정부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영을 다시 즉위시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와이 임시정부는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갑자기?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존버하자. 이때 하와이에선 센차드 도리라는 하와이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으로 1893년 하와이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임시정부에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와이 공화국은 불과 약 4년밖에 유지되지 않았고 1898년 7월 7일 미국과 자연스레 합병되면서 이후 1900년 7월 14일 하와이를 미국의 준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에스파니아 전쟁을 하게 되면서 괌을 포함한 식민지를 모두 빼앗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은 하와이와 감동을 얻게 되면서 태평양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도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해양을 얻는 나라가 패권을 쥔다는 것, 미국의 막강한 힘이 하와이를 장악하면서 이 말이 사실이란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태평양의 낙원 뒤에 가려진 하와이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오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